결혼 10년 차. 남편은 운명의 사랑을 만났다. 그는 그녀가 순수하고 돈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 나는 돌아서서 비서에게 말했다. 카드 정지시키고 병원 지원 끊고 도어록 바꿔. 운명의 사랑이라고? 그렇다면 내가 그 소원을 이뤄주지.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 여자를 바라봤다. 35살, 눈가에는 희미한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회사 장부를 걱하며 지새운 수많은 밤, 시어머니의 병환, 그리고 남편의 끝없는 연구 프로젝트들을 뒷바라지한 흔적이었다. 오늘 나는 짙은 와인색 실크 드레스를 골랐다. 가정과 재계에서 나의 현재 위치처럼 차분하면서도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색상이었다. 오늘은 나와 박지훈의 10주년 결혼 기념일이다. 사람들은 아내의 공을 남편은 배신하지 않는다고들 한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지난 10년을 살아왔다.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던 나는 가난에 허덕이며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강사 박지훈과 결혼했다. 그 당시 부모님의 반대는 극심했다. 어머니는 가난한 남자와 결혼하는 건 두렵지 않지만 염치 없는 시댁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고 하셨다. 그때 나는 어렸고 사랑을 믿었고 지훈의 온화함과 지성을 믿었기에 모든 말을 한 귀로 흘려들었다. 나는 결혼 지참금 전부와 나의 사업적 감각을 쏟아부어 오늘날의 사업을 일구었고 동시에 지훈의 가족을 지독한 가난의 수렁에서 건져 올렸다. 나는 서랍을 열어 고급스러운 붉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반년 전 스위스에서 주문 제작한 파텍 필립 시계가 들어있었다. 지훈은 낡은 시젖줄이 해졌다며 강의를 하거나 파트너를 만날 때 품위가 서지 않는다고 종종 불평했었다. 나는 그의 말 한마디, 미간의 주름 하나까지 기억했다. 나에게 지훈은 남편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항상 숭배해온 지성의 상징이었다. 나는 사업가라 몸에 돈 냄새가 챘지만 그래서 더더욱 그의 학자다운 고고한 모습을 존경했다. 전화벨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한국대학교 학생식당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요리사분께서 대표님이 요청하신 옛날 방식의 돼지국밥 맛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좋아요, 김비서. 고마워요. 바로 그쪽으로 갈게요. 박 교수에게는 절대 들키지 않게 해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으니까. 나는 시계를 핸드백에 넣으며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가슴이 설렜다. 상류층이 즐겨 찾는 화려한 레스토랑 대신 나는 우리의 시작점이었던 곳에서 기념일을 축하하기로 했다. 모교의 낡은 학생식당. 10년 전 우리의 결혼식은 그곳에서 열렸다. 너무나 가난해서 변변찮은 음식 몇 가지가 전부였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때문에 신랑 신부는 흑투성이 구두를 신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역경 속에서 나는 나를 바라보던 지훈의 감사와 약속으로 가득 찬 눈빛을 영원히 잊지 못한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친구들 앞에서 맹세했다. 지금 나와 함께 고생해주면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만 배로 갚아줄게. 그 맹세는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나는 그가 금은 보화로 갚아주길 원치 않았다. 오직 온전한 그의 진심만을 바랐을 뿐이다. 나는 고급 세단을 몰고 평창동 저택의 차고를 빠져나왔다. 이 집은 지난 10년간 흘린 내 피와 땀의 결정체다. 벽돌 하나, 정원의 나무 한 그루까지 모두 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나는 시어머니 김 여사를 생각했다. 내가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수십억을 들여 수술을 준비한 덕분에 얼마 전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난 분이다. 철없는 시누이 박지연도 떠올랐다. 매달 명품 가방을 사고 클럽을 드나들기 위해 새언니에게 손을 벌리는 철부지. 내가 그들을 감싼 것은 돈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지훈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가 의식주 걱정 없이 연구에만 몰두하길 바랐다. 저녁 퇴근 시간에 서울 도로는 붐볐지만 내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낡은 학생 식당에 나타난 나를 보고 지훈이 지을 놀란 표정을 상상했다. 분명 감동할 것이다. 그는 원래 옛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니까. 차는 익숙한 거리를 지나 옛 대학 캠퍼스로 나를 이끌었다. 오래된 가로수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수많은 졸업생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구석진 곳에 차를 세우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붉은 립스틱을 덧칠했다.
나는 지훈에게 시간이 흐르고 경제적 압박이 심해져도 그의 아내는 여전히 매력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차에서 내리자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실크드레스 자락을 흩날렸다. 가슴속에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나는 지훈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오늘 저녁 중요한 손님과 약속이 있어 늦으니 먼저 저녁 먹어요. 라고 문자만 보내두었다. 사실 나는 안면이 있는 경비 아저씨께 미리 연락해 이 시간에 학생 식당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해 두었다. 선물 상자를 손에 들고 이끼 낀 벽돌길을 따라 식당으로 향했다. 머릿속에서는 추억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 시절 5,000원짜리 돼지국밥은 지훈이 내게 사줄 수 있는 가장 사치스러운 음식이었다. 우리는 국물 한 숟가락, 질긴 고기 한 점까지 나눠 먹었다. 가난했던 과거는 어째서 이토록 아름답고 애틋했던 걸까? 내 인생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 담긴 그곳이 오늘 10년 결혼 생활의 무덤을 파는 장소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페인트가 벗겨진 학생 식당의 나무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희미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경비 아저씨가 미리 불을 켜두셨나 보다 생각하며 미소 지었지만 뭔가 이상했다. 낡은 조팝나무 덤불 뒤에 숨겨진 익숙한 검은색 벤츠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저 차는 지난달 그가 박사 학위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하며 내가 선물한 차였다. 왜 그의 차가 여기에 있지? 설마 그도 기념일을 기억하고 나를 놀라게 해주려는 걸까? 그 생각이 스치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역시 우리 부부는 천생연분일지도 모른다. 나는 장난기 많던 대학 시절처럼 그를 놀라게 할 생각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수많은 세월을 겪은 여자의 직감이 내 발걸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음악 소리도 파티를 준비하는 분위기도 없었다. 오직 섬뜩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따금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그 침묵을 갈랐다. 나는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주방으로 통하는 뒷문으로 돌아갔다. 예전에 지훈이 월말에 돈이 떨어졌을 때 내가 몰래 식권을 더 챙겨주기 위해 드나들던 길이었다. 녹슨 주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낡은 벽에서 나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역겨울 정도로 달콤하고 낯선 향수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그리고 나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친구들이 모여 떠드는 유쾌한 웃음소리가 아니었다. 젊은 여자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였고 그 사이로 지난 10년간 들어온 익숙한 중저음의 목소리, 내 남편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오빠 너무해요. 왜 이런 으슥한 곳에서 보자고 했어요? 여기가 안전하고 우리만 있을 수 있잖아, 하은아. 게다가 여기는 추억이 많은 곳이야. 너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 낡은 것들은 깨끗이 지워버리고. 지훈의 말은 내 얼굴에 정통으로 끼얹어진 찬물 같았다. 뼛속까지 시렸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붉은 벨벳 상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육체적 고통은 방금 내 심장을 난도질한 칼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낡은 것들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결국 나의 10년 청춘, 10년의 희생, 10년간의 동고동락은 그에게 지워버려야 할 낡은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는 숨을 죽이고 기름때 묻은 벽에 바싹 붙어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나는 저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존경하던 학자이자 모범적인 남편이었던 그가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알아야만 했다. 주방 구석의 어둠이 나를 삼킬 듯 했지만 바로 그 어둠이 내가 숭배했던 남자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보게 해주었다. 어설프고 잔인한 연극의 막이 곧 내릴 참이었다. 나는 낡은 나무 문 뒤에 몸을 숨겼다. 문틈은 좁았지만 안의 광경을 전부 담기에는 충분했다. 낡은 백열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지훈은 익숙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품에는 가녀린 몸매에 긴 생머리를 한 어린 여자가 안겨 있었다. 그녀는 교복 같은 하얀 셔츠에 지나치게 짧은 치마를 입고 내 남편의 가슴에 머리를 부비며 애교를 부리고 있었다. 내가 매일 밤 잡아주던 작은 상처 하나까지 돌봐주던 그의 손이 지금 다른 여자의 등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누군가 내 기도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피가 머리로 솟구쳤지만 재계에서 수년간 구른 사업가의 이성이 나를 필사적으로 진정시켰다.
지금 무너질 순 없다. 똑똑히 보고 똑똑히 들어야 한다. 지훈 오빠, 여자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내 귀에는 썩은 생선 비린내처럼 역겹게 들렸다. 곧 등록금 내야 하는데 시골에 계신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휴학해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은 그녀를 더 꽉 껴안았다. 그의 목소리는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나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목소리였다. 바보야. 내가 있는데 왜 돈 걱정을 해. 넌 공부에만 전념해. 어머니 병원비랑 등록금은 내가 다 해결할게. 넌 내게 영감을 주는 뮤즈야. 널 속세의 먼지에 더럽혀지게 둘 순 없어. 하지만 돈이 어디서 나요? 사모님 돈 관리 엄청 깐깐하시잖아요. 오빠가 저 챙겨주는 거 아세요? 내 얘기가 나오자 지훈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변했다. 다정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기묘한 증오와 경멸이 서려 있었다. 그 늙은 마누라 얘기는 꺼내지도 마. 기분 잡치니까. 돈밖에 모르는 여자가 뭘 알겠어. 맨날 장부만 들여다보고 손익 계산이나 하는 여자야. 사람이 어쩜 그렇게 속물적이고 건조한지. 입만 열면 프로젝트니 계약이니 그 여자 옆에 있으면 숨이 막혀 감옥 같다고. 나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늙고 속물적이고 건조한 마누라. 그 속물적인 돈이 당신 어머니의 병을 치료했고 당신에게 차를 사주었고 집을 사주었고 당신이 앉아있는 그 박사 자리까지 사주었다. 그 건조한 장부들이 당신 가족을 굶어 죽지 않게 세상의 멸시를 받지 않게 지켜준 유일한 것이었다. 여자가 킥킥 웃었다. 그 목소리에는 은근한 승리감이 묻어 있었다. 그래도 사모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오빠네 가족도 잘 챙기시고 우리 학교에 장학금도 후원하신다고 들었어요. 저도 지금 그 회사 장학금 받고 있는걸요. 그녀의 말은 내 머릿속을 가르는 번개 같았다. 우리 회사 장학금.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 애썼다. 희미한 불빛 아래 갸름한 얼굴과 순진해 보이는 동그란 눈이 점점 익숙해졌다. 이하은. 올해 초 내가 직접 역경 극복 우수 장학생으로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던 국문과 마지막 학년 학생. 나는 똑똑히 기억했다. 그녀가 서류에 쓴 가난하지만 의지가 강한 가정 환경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었다. 장학금을 수여할 때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저도 대표님을 본받아 성공한 여성이 될 거예요. 그랬구나. 그녀는 내 남편을 훔치는 방식으로 나를 본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내 돈으로 치장하고 쇼핑을 하고 그 순진한 척하는 얼굴로 은인의 남편을 유혹했다. 이런 뻔뻔함은 내 상상을 초월했다. 지훈이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비웃었다. 그 여자 돈이 곧 내 돈이지. 걔가 뭐 대단한 줄 알아? 내가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고 대내외적인 일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마음 놓고 돈을 벌겠어? 그 여자는 그냥 돈 찍어내는 기계일 뿐이야. 하지만 넌 달라. 하은아. 넌 내 영혼이고 내 운명의 사랑이야. 넌 순수하고 착하고 시와 음악, 그림을 이해하고 나 같은 지식인의 고뇌를 알아주잖아. 그 여자는 집에 오면 돈 냄새, 역겨운 명품 향수 냄새만 풍겨. 맡기만 해도 토할 것 같아. 토할 것 같다고. 이 비싼 향수는 당신이 품이 있다고 칭찬했기에 뿌리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토록 고생하며 돈을 벌었는데. 나는 손에 든 선물 상자를 내려다봤다. 파텍 필립 시계가 나를 비웃듯 반짝였다. 나의 진심, 나의 10년 사랑은 이제 내가 평생을 바친 남편에 의해 한낱 돈벌레 여대생과 비교당하며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분노가 불길처럼 타오르지 않고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솟아올랐다. 내 자신이 불쌍했고 저 안에서 사랑 노름을 하는 두 인간이 혐오스러웠다. 내가 지훈에게 바쳤던 모든 정과 존경은 이 순간 깨끗이 사라졌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눈물을 안으로 삼켰다. 오두막집과 두 개의 황금 심장을 믿었던 순진한 대학생 시절의 윤서연은 죽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은 SY그룹의 총수 윤서연이다. 누구도 내 자존심을 짓밟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나는 먼지 쌓인 주방 조리대 위에 선물 상자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더는 필요 없었다. 나는 머리를 정돈하고
옷매무새를 바로잡았다. 나는 저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저작거리 여자들처럼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배신의 대가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나아가 나무 문을 발로 세게 걷어찼다. 쾅! 요란한 소리가 울리며 안에 음탕한 분위기를 산산조각 냈다. 그 소리에 두 남녀는 화들짝 놀랐고 하은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지훈을 밀쳐내고 흐트러진 옷깃을 여몄다. 지훈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귀신이라도 본 듯 문 쪽을 향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문지방에 서 있었다. 내 그림자가 낡은 타일 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내 차가운 시선이 헤드라이트를 정면으로 받은 두 마리 시궁지처럼 떨고 있는 그들을 훑었다. 서연 씨. 지훈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당신이 왜 여기에?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내 하이힐 소리가 타일 바닥 위로 규칙적이고 단호하게 울렸다. 마치 판사가 선고를 내리기 위해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나는 그들 맞은편으로 가 의자를 끌어당겨 안고는 다리를 꼬았다. 마치 이사회 회의실에 앉아있는 것처럼 여유로운 태도였다. 왜요? 많이 놀랐어요?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내가 알기에도 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미소였다. 오늘이 우리 결혼 10주년이잖아요. 옛 추억을 되새기러 왔는데 이렇게 멋진 연극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하은은 그제야 나를 알아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지훈의 등 뒤로 슬그머니 숨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입 다물어. 나는 나지막이 하지만 그녀를 침묵시키기에 충분한 위압감을 담아 쏘아붙였다. 아직 네가 말할 차례 아니야. 나는 지훈에게 시선을 돌렸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내가 다정하게 넥타이를 매주었던 남자. 지금 그의 흐트러진 옷차림과 공포에 질려 땀 흘리는 모습을 보니 비참할 정도로 비굴함만 느껴졌다. 방금 뭐라고 했더라?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하는 척했다. 속물적이고 건조하고 돈밖에 모르는 늙은 마누라. 박지훈 씨. 지난 10년간 그 늙은 마누라가 당신 가족 전체를 먹여 살리고 당신의 그 허울뿐인 명예까지 지켜줬다는 건 아나? 내 돈이 더럽다면서 왜 매달 꼬박꼬박 받았었지? 당신이 타는 차, 입는 양복, 심지어 지금 입고 있는 속옷까지 내 그 토할 것 같은 돈으로 사지 않은 게 하나라도 있나? 지우는 처음에 혼란에서 벗어나 약간의 평정을 되찾은 듯 했다. 자신이 지식인이라 여기는 자의 허황된 자존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옷매무새를 고치며 평소의 학자다운 태도를 억지로 꾸며냈다. 돈 좀 있다고 사람 가르치려 들지 마. 지훈이 얼굴을 붉히며 쏘아붙였다. 날 미행한 거야? 사람 붙였어? 이것 봐, 내가 말했잖아. 당신이랑 사는 건 감옥 같다고. 당신은 내 사생활을 전혀 존중하지 않아.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텅 빈 방 안에 씁쓸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생활? 여대생과 바람 피우고 아내 돈으로 내연녀를 먹여 살리는 게 사생활이라고? 박지훈 씨, 당신은 박사고 대학 교수인데 생각하는 수준이 3살짜리 어린애보다 못하네. 미행할 필요도 없어. 하늘이 보고 있었으니까. 나는 당신을 놀라게 해주려고 여기 왔어. 근데 당신이 내게 준 놀라움은 너무 커서 도저히 삼킬 수가 없네. 나는 하은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는 여전히 지훈 등 뒤에 움츠리고 있었다. 그리고 너, 이하은. 우수 장학생, 역경 극복의 아이콘.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내 장학금 받고 내 후원금 받아서 내 남편 침대로 기어 올라가는 걸로 은혜를 갚는구나. 이게 네가 학교에서 배운 도덕이니? 하은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남자들이 보면 보호해주고 싶은 눈망울이었지만 내가 보기엔 역겨울 뿐이었다. 대표님, 저를 모욕하지 마세요. 저와 지훈 오빠는 진실한 사랑으로 만났어요. 우린 영혼이 통하는 사이라고요. 전 오빠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오빠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요. 진실한 사랑이라 기가 막히네. 나는 손뼉을 쳤다. 돈은 필요 없다? 그럼 방금 등록금 내달라고 구걸한 건 누구지? 시골 어머니 병원비 대달라고 한 건 누구고? 내가 귀머거린 줄 알아? 만약 박지훈이 오토바이 배달부나
막노동꾼이었어도 내 영혼이 통했을까? 아니면 그의 교수라는 직함과 그가 타는 번쩍이는 벤츠를 본 거겠지? 지우는 자신의 작은 연인이 궁지에 몰리자 팔을 벌려 그녀를 감싸며 나를 노려봤다. 닥쳐. 너의 그 저작거리 같은 사고방식을 하은이에게 강요하지 마. 쟤는 너보다 1000배는 더 순수하고 깨끗한 애야. 너 자신을 좀 돌아봐. 언제나 돈, 돈, 돈. 내가 뭘 필요로 하고 무슨 생각하는지 한 번이라도 이해해 본 적 있어? 하은이는 내게 영감을 주고 내가 진짜 남자라는 느낌을 갖게 해줘. 너처럼 빌부터 사는 기생충이 아니라 기생충. 나는 일어나 지훈과 정면으로 마주섰다. 키는 그보다 작았지만 나의 기세에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결국 당신이 내게 빌부터 살았다는 걸 인정하는구나? 잘됐네. 이 숨 막히는 삶이 지겹고 이 돈 냄새나는 아내가 지겹다면 우리 서로를 해방시켜 주자고. 나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선언했다. 내일 이혼 서류 보낼게. 당신과 당신의 그 진정한 사랑은 돈 냄새 없는 삶을 즐길 준비나 하시지. 당신들의 그 고상한 영혼을 씹어서 밥 대신 먹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말을 마친 나는 뒤에 남겨진 경악한 두 얼굴을 돌아보지도 않고 몸을 돌려 걸어 나갔다. 하지만 문에 다다르기도 전에 익숙한 두 사람이 허둥지둥 뛰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김 여사와 신우이 지연이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다. 이 연극은 아직 막을 내린 게 아니라 이제 막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문 앞에 나타난 김 여사와 지연은 잘 차려입고 향수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었다. 아마 그들도 내가 정성껏 준비했다는 기념 파티에 참석하러 온 모양이었다. 하지만 축하의 미소 대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내가 지훈 그리고 하은과 팽팽한 대치 상황에 놓여 있는 광경이었다. 김 여사는 아들 등 뒤에 숨어있는 하은을 보고는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그녀가 하은을 모를 리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언젠가 하은이 김 여사에게 아주 다정하게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본 적이 있었다. 결국 그들은 몰래 만나고 있었고 나만 바보같이 속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김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비꼬는 투로 인사했다. 어머니, 지연씨. 정말 때맞춰 잘 오셨네요. 들어오셔서 어머니 귀한 아드님이 무슨 좋은 일 하고 계신지 구경 좀 하세요. 김 여사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지훈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그의 말투는 완전히 바뀌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억울해했다. 엄마, 저 여자 좀 봐요.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리고 저랑 하은이를 모욕하고 있어요. 자기가 돈 좀 있다고 이 집안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해요. 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금발로 염색한 머리를 한 신우이 지연이 나를 댐 쏘아보더니 오빠에게 달려갔다. 턱을 치켜들며 물었다. 새언니 왜 이렇게 소란이에요? 우리 오빠는 대학 교수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체면 좀 지켜줘요. 무슨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조용히 해결할 것이지. 왜 이렇게 남들 보는 데서 망신을 줘요?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차가운 웃음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체면? 내 오빠한테 물어봐. 내 연녀를 이런 낡은 식당까지 끌고 와서 놀아나는 게 체면 있는 짓인지. 똑똑히 봐. 쟤는 내가 장학금 주는 하은이라는 학생이야. 내 오빠는 아내한테 은혜 입은 사람이랑 바람이 났다고. 이게 자랑스러워? 그제야 김 여사가 느릿느릿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아들에게 놀라거나 화내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나를 나무라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지난 10년간 내가 그녀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마다 봤던 그런 눈빛이었다. 서연아, 여자라면 좀 참고 살 줄도 알아야지. 남자가 원래 아내도 있고 첩도 둘 수 있는 법이야. 우리 지훈이가 밖에서 잠깐 즐긴 건일, 스트레스 풀려고 그런 거겠지. 아내가 돼서 남편 간수도 못하고 밖에서 딴재미 찾게 만든 건 내 잘못이지 누굴 탓하겠니.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병적인 논리에 귀가 먹먹해졌다. 친정어머니의 유품까지 팔아 그녀의 병을 치료해준 이 효심 깊은 며느리가 이제 그녀 눈에는 남편 간수도 못하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제가 이 집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대가가 이런 뻔뻔한 배신인가요? 어머니 아프실 때 누가 돌봤고 지연 씨 카드값 누가 막아줬으며
당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좋은 집은 누구 돈으로 산 건데요? 김 여사는 입술을 삐죽이며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됐다, 됐어. 돈 얘기 좀 그만해. 네 돈이 그렇게 대단해? 우리 집은 가난해도 근본 있는 집안이야. 너희 집처럼 돈만 아는 상인 집안이 아니라 정과 의리를 중시한다고. 우리 지훈이는 용이야. 봉황이라고. 걔한테 필요한 건 남편을 이해하고 내조 잘하는 아내지. 맨날 계산기나 두드리는 장사치 마누라가 아니야. 하은은 지원군을 얻자 지훈의 등 뒤에서 나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흐느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지훈 오빠가 너무 불쌍해요. 자기 집에서조차 외로웠다고요. 대표님, 제발 오빠를 놓아주세요.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해요. 저희를 허락해주세요. 나는 내 앞에 뻔뻔한 새 얼굴을 바라봤다. 배신한 남편, 은혜를 모르는 시어머니, 파렴치한 내연녀. 그들은 한편이 되어 위선적인 도덕 논리로 나를 공격했다. 나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인생 최대의 실수는 가난한 남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가족과 결혼한 것이었다. 지우는 어머니와 내연녀의 응원에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는 내 얼굴에 손가락질했다. 들었어? 모두가 네가 도가 지나치다고 하잖아. 너만 그걸 몰라. 넌 언제나 네가 최고고 우리 집에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하지. 난 네가 베푸는 듯한 그 표정이 지긋지긋해. 하은이야말로 나를 이해하고 내 가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야. 그녀는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나를 사랑해줬어.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아무것도 아닐 때 사랑해준 진짜 사랑. 나는 그의 얼굴에 대고 비웃어주고 싶었다. 내가 모든 지원을 끊었을 때 그 진짜 사랑이 며칠이나 가는지 한번 보자. 나는 심호흡을 하고 사업가로서의 냉철한 평정을 되찾았다. 수준이 다른 자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었다. 좋아요. 나는 싸늘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내 돈을 그렇게 경멸하고 정과 고결함을 그렇게 중시한다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죠. 나는 김 여사와 지연을 돌아봤다. 내 날카로운 시선에 그들은 움찔했다. 어머니, 지연 씨. 오늘 하신 말씀들 잘 기억해 두세요.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박지훈 씨, 하은이가 당신의 물질적인 조건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한다고 했죠? 아주 좋아요. 그 믿음 꼭 간직하세요. 나는 핸드백을 들고 자세를 고쳐 잡은 뒤 고개를 꼿꼿이 세웠다. 나는 여기서 떠나겠어요. 패배자처럼 도망치는 게 아니라 몸에 붙은 기생충들을 털어내는 여왕처럼. 우리는 여기서 끝이에요. 법원에서 봅시다. 나는 뒤에서 들려오는 증오의 찬 시선과 하은의 승리감에 찬 미소를 뒤로하고 똑바로 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자기가 이긴 줄 아나? 그녀는 방금 지옥의 문턱을 밟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내가 학생 식당 문을 나서자마자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김 여사였다. 그녀는 내 앞을 가로막고 섰다.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다. 설아, 어딜 가려는 게냐?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꽁무니를 빼려는 거야? 나는 멈춰 서서 전에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예전에는 그녀가 소리칠 때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오늘 그 인내는 이 결혼과 함께 죽었다. 제가 어딜 가든 제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제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으세요. 김 여사는 눈을 부릅뜨고 내 얼굴에 손가락질했다. 네가 감히 시어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돈 좀 있다고 네가 뭐라도 된 줄 알아? 똑똑히 들어. 내 아들이 널 버린 건 당연한 거야. 너처럼 돈 버는 것만 알고 남편 자식 내팽개치는 출가회인의 도리도 모르는 여자는 걔도 안 데려가. 지연도 다가와 어머니를 거들었다. 맞아요. 새언니 꼴 좀 봐요. 늙고 못생겨서는 맨날 죽상이나 하고 다니고 하은 언니는 젊고 예쁘고 상냥한데 우리 오빠가 안 반하는 게 이상하죠. 남 탓하지 말고 거울이나 보고 반성하세요. 나는 내 앞에 두 여자를 바라보며 참을 수 없는 경멸감을 느꼈다. 이들이 내가 지난 10년간 정성을 다해 보살폈던 사람들인가? 김 여사가 심장병으로 쓰러졌을 때 병원에서 밤을 새웠던 기억이 떠올랐다. 지연이 사채업자에게 쫓겨 한밤중에 울면서 전화했을 때 내가 돈을 들고 달려가 구해줬던 일도 생각났다.
나는 그들을 친가족처럼 여겼다. 하지만 그들 눈에 나는 그저 젖을 짜내기 위한 젖소이자 감정 없는 ATM 기계에 불과했다. 됐어요. 나는 단호하게 소리쳤다. 내 목소리에 두 사람은 놀라 입을 다물었다. 내가 늙고 못생기고 속물이라고요? 좋아요. 어디 한번 봅시다. 이 늙고 못생긴 마누라의 돈 없이 당신들이 얼마나 고상하게 살 수 있는지. 김 여사는 입술을 삐죽이며 비꼬았다. 흥, 겁주지 마라. 내 돈 없어도 내 아들은 박사고 명문대 교수야. 걔 월급만으로도 우리 식구 먹고 살고도 남아. 네가 없으면 우리가 굶어 죽을 줄 알아? 박사 교수. 나는 비웃었다. 어머니 아드님 교수 월급이 얼마인 줄은 아세요? 1,0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000만 원이라고요. 그 돈은 어머니 영양제 한 병 값도 안 되고 따님 원피스 한 벌 값도 안 돼요. 당신들이 즐겼던 유럽 여행, 명품 옷, 고급 레스토랑의 식사가 다 그 돈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연이 얼굴을 치켜들고 반박했다. 거짓말 마세요. 우리 오빠는 연구 프로젝트에서 수억씩 벌어요. 오빠가 그랬다고요. 우리 속일 생각 마세요. 프로젝트. 나는 그들의 무지함에 고개를 저었다. 그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가 100% 자금을 지원했고 내가 그의 명성을 사주기 위해 돈을 쓴 거예요. 이제 내가 자금을 회수하면 프로젝트는 즉시 취소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김 여사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녀는 여전히 허황된 자존심을 지키려 애썼다. 네가 감히? 그랬다가는 네 남편 앞길을 막는 거야. 그렇게까지 악독하게 굴 건 없잖니. 악독하다고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오늘 당신들이 저에게 한 짓에 비하면 제가 앞으로 할 일들은 오히려 자비로운 편이에요. 당신들은 저 여우 같은 연편에 서서 나를 모욕하고 내 공을 짓밟았으니 나를 무자비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나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나는 돌아서서 차로 향했다. 김 여사가 내 옷자락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지만 나는 재빨리 차문을 닫았다. 방음 유리창 너머로 그녀가 소리치며 욕하는 모습과 끔찍하게 일그러진 얼굴이 보였다. 지연은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시동을 걸고 그들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쳤다. 백미러 속에서 시댁 식구들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다 사라졌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내 눈물은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흘리기엔 너무나 소중했다. 차는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나는 차창을 열어 밤바람이 이마에 식은땀을 말리게 했다. 지금 내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고통은 지나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정확한 계산이 들어섰다. 나는 손을 뻗어 비서인 김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비서. 나예요. 네, 대표님. 듣고 있습니다. 기념 파티는 어떠셨어요? 박 교수님 깜짝 놀라셨죠? 아주 깜짝 놀랐지. 나는 비웃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즉시 실행해요. 네, 대표님. 말씀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의 이상함을 눈치챈 민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첫째, 지금 바로 은행에 연락해서 박지훈, 김 여사, 박지연 명의로 된 모든 가족카드 사용을 정지시켜요. 이유는 주카드 소유자의 요청이라고 하고요. 지금 당장. 네? 전부 정지요? 하지만 박 교수님 출장 중이시지 않나요? 아니, 그는 민지가 물으려다 말을 멈췄다. 묻지 말고 즉시 정지시켜요.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둘째, 내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다. 빌라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인터넷, 케이블 TV 서비스를 전부 해지하고 전력공사와 상수도 사업본부에도 연락해서 집주인이 장기간 집을 비우니 공급을 일시 중단해달라고 하세요. 전기랑 수도를요? 하지만 김 여사님과 지연 씨가 아직 집에 계신데요. 그곳은 더 이상 그들의 집이 아니에요. 그 집은 내 명이고 결혼 전 내 개인 재산이야. 내가 뭘 하든 내 권리예요. 시키는 대로 해요. 네, 알겠습니다. 셋째, 박지훈 박사의 현대생활 속 민속문학 응용 연구 프로젝트 투자 철회 공문을 즉시 작성해요. 사유는 프로젝트 수행자의 도덕성에 관한 계약 조항 위반.
이 공문을 한국대학교 총장실로 보내고 박지훈에게도 내일 아침 바로 사본을 보내요. 대표님, 이건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갑자기 투자를 철회하면 박 교수님은 징계를 받거나 심하면 해고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그 인간은 내 돈으로 학교 안에서 내 연녀를 키우고 내 얼굴에 똥칠을 했어. 내가 그에게 준 모든 것을 되찾아야겠어. 수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민지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주 괜찮아. 고마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국제병원에 연락해서 다음 주로 잡힌 김 여사님의 신장 이식 수술 일정을 취소하세요. 가족의 재정적 사정으로 진행이 어렵게 되었다고 하고 서류를 회수해달라고 하세요. 이번에는 민지도 정말로 충격을 받았다. 대표님, 이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김 여사님은 이식받을 신장만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나는 핸들을 꽉 잡았다. 눈은 앞에 어두운 길을 똑바로 응시했다. 알아. 하지만 그들이 내 호의를 짓밟았어. 그들은 내가 돈으로 감정을 사려 한다고 했지. 그럼 내가 보여주겠어. 내 돈이 없으면 그들의 목숨조차 지킬 수 없다는 걸. 그냥 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조수석에 휴대폰을 던졌다. 통쾌함과 씁쓸함이 뒤섞인 감정이 솟아올랐다. 내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아까 김 여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 집은 가난해도 근본 있는 집안이야. 시어머니가 아들의 외도를 두둔하고 시누이가 새언니를 욕하고 온 가족이 자신들을 먹여 살린 한 여자를 괴롭히는 게 근본 있는 집안인가. 그런 근본이라면 사양하겠다. 차는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더 팰리스 100일 입구로 들어섰다. 나는 더 이상 평창동 빌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곳은 이제 배신자들의 숨결로 더럽혀졌다. 나는 2년 전 힘들 때 조용히 쉴 곳으로 쓰려고 몰래 사둔 펜트하우스가 있었다. 이제 그곳은 나의 요새가 될 것이다.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곳. 나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탔다. 35층까지 올라가는 숫자를 보며 나는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 밤은 그 가족에게 긴 밤이 될 것이다. 신용카드가 거절당하고 빌라가 정전으로 어두워지고 마지막 생존의 희망이 꺼졌을 때 그들은 배신의 대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펜트하우스 문을 열고 불을 환하게 켰다. 고급스럽고 조용하며 깨끗한 공간이 나를 맞았다. 나는 레드와인 한 잔을 따라 발코니로 나가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봤다. 내일 폭풍이 몰아칠 것이고 나 윤서연은 그 폭풍을 조종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나는 싱가포르로 중국으로 날아가 최고의 전문가들을 만나 적합한 신장을 구하기 위해 애썼다. 내가 쓴 돈은 셀 수 없었지만 단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었다. 그때 나는 그녀를 내 친어머니처럼 여겼기 때문이다. 적합한 신장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서 펑펑 울었던 날이 기억난다. 집으로 달려가 소식을 전하자 최 여사님은 나를 끌어안고 생명의 은인,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며느리라고 불렀다. 지우는 내 손을 잡고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알고 보니 모든 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질 말뿐이었다. 나는 마우스로 결제 버튼을 클릭했다. 가벼운 클릭이었지만 그것은 간접적인 사형 선고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죽이는 게 아니다. 나는 단지 내가 주었던 생명을 다시 거두어 드릴 뿐이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내 돈을, 내 노력을 그토록 경멸했다면 이제 그들의 고고한 정과 의리, 가문의 도덕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구해보라지. 나는 휴대폰을 들어 내가 고용한 사설 경호팀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 팀장님. 저 서연입니다. 네, 대표님.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즉시 강남 빌라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임무는 집의 모든 도어록을 교체하고 지문 인식 보안 시스템을 재설정하는 겁니다. 저와 제 아이들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를 포함한 그 누구도 집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그분들의 짐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개인 소지품은 모두 모아 박스에 담아 대문 밖에 내놓으세요. 그림, 골동품, 자동차 같은 귀중품은 그들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다면 모두 집안에 보관하고요. 네,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벤츠 차량 번호판은 어떻게 할까요? 그 차는 우리 회사 소유입니다. 회사 주차장으로 가져와 봉인해 두세요. 누가 방해하면 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서 처리하고요.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등줄기를 따라 강력한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인내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이 게임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나는 오피스룩으로 갈아입고 눈 밑에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해 꼼꼼하게 화장했다. 오늘 나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만남이 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나의 두 어린 자식과의 만남이었다. 나는 두 아이, 10살짜리 민준이와 8살짜리 서연이가 다니는 국제학교로 차를 몰았다. 아이들은 나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자 내가 그동안 이혼을 망설였던 유일한 이유였다. 아이들에게 아빠 없는 상처를 주기 싫었다. 하지만 어젯밤의 사건 이후 위선적인 아빠와 악랄한 할머니가 있는 거짓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잔인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학교에 허락을 구하고 아이들을 일찍 데리고 나왔다. 나를 보자마자 두 아이는 달려와 내게 안겼다. 엄마, 오늘 웬일로 일찍 오셨어요? 아빠는요? 민준이가 물었다. 아이의 총명한 눈이 나를 살폈다. 아빠는 출장 가셨어. 오늘 우리 셋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그리고 엄마가 두 사람에게 할 얘기가 있어.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호숫가 아이스크림 가게로 갔다. 천진난만하게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다.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빠가 배신자고 할머니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아니, 나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증오를 심어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선택권을 줄 것이다. 민준아, 서연아,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만약에 언젠가 아빠랑 엄마가 같이 살지 않게 되면 너희는 누구랑 살고 싶어? 두 아이는 먹던 것을 멈추고 나를 쳐다봤다. 감수성이 예민한 딸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요? 저는 아빠 엄마 헤어지는 거 싫어요. 우리 반지수도 아빠 엄마 헤어져서 맨날 슬퍼해요. 나는 딸을 품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해 서연아. 어른들의 일은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단다. 엄마랑 아빠가 더 이상 서로 맞지 않게 됐어.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 엄마는 항상 너희를 사랑할 거야. 오빠인 민준이는 나이보다 어른스러웠다. 아이는 아이스크림 숟가락을 내려놓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아빠한테 다른 여자 생긴 거 알아요. 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맨날 혼자 문자 보면서 웃었어요. 한 번은 아빠 핸드폰으로 게임하려고 빌렸는데 어떤 아줌마가 아빠를 자기야라고 부르는 문자를 봤어요. 아빠는 그 사람 이름을 제자 유나라고 저장해 놨더라고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고 관찰력이 좋았다. 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미워요. 민준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는 우리랑 놀아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맨날 바쁘다고 하고 집에 오면 소리만 지르고 엄마만 우리 학교 데려다주고 놀러 가주고 숙제도 가르쳐줬어요. 아빠는 맨날 거짓말해요. 회의 간다고 했는데 어떤 아줌마랑 카페 들어가는 거 봤어요. 서연이도 흐느끼며 말했다. 저도 엄마랑 살래요. 할머니는 맨날 저보고 계집애는 쓸모없다. 내 엄마랑 똑같다고 구박했어요. 고모는 맨날 저 괴롭히고 장난감도 뺏어갔어요. 저 할머니랑 고모 무서워요. 아이들의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나는 아이들을 보호하려 애썼지만 시댁의 유해함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이들의 영혼에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다. 최 여사, 지혜, 그리고 지훈. 그들은 나뿐만 아니라 자신의 핏줄에게까지 상처를 주었다. 알았어. 나는 눈물을 닦고 굳건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약속할게. 이제부터 엄마가 너희를 지켜줄게. 아무도 너희에게 상처 주지 못하게 할 거야.
우리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자. 우리 셋만 아주 행복하게 사는 거야. 알았지? 네. 두 아이는 동시에 대답하며 내 품에 안겼다. 그렇게 내 가장 큰 걱정거리가 해결되었다. 아이들이 나를 선택했다. 아이들은 내가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동력이자 힘이었다. 나는 아이들을 외가에 며칠 맡겨두고 빌라의 혼란을 정리할 시간을 벌었다. 부모님은 자초지종을 듣고 분노하셨지만 내 결정을 지지해 주셨다.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네가 옳다. 예전에 너에게 참고 살라고 했던 우리가 틀렸어. 이제 너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살아.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아빠 엄마가 도와줄게. 가족이라는 든든한 버팀목, 아이들이라는 동력이 있기에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기분이었다. 나는 차에 올라타 강남 빌라에서 곧 펼쳐질 흥미로운 연극을 준비하기 위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오후 5시. 경호팀의 보고에 따르면 최 여사님은 4시 30분에 화투를 치고 돌아왔다. 그녀의 습관은 택시를 타고 대문 바로 앞에서 내려 가사 도우미가 나와서 택시비를 내주도록 시끄럽게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 시나리오는 바뀌었다. 최 여사님은 차에서 내려 쉴 새 없이 초인종을 눌렀다. 1분, 2분, 그리고 5분이 지나도 무거운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러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가사 도우미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다. 이것들이 어디 갔어? 다들 죽었어? 왜 안 나와서 문을 안 열어?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택시기사는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요금을 재촉했다. 최 여사님은 주머니를 뒤져 내가 쓰라고 준 가족카드를 꺼내 기사에게 내밀었다. 여기요. 이걸로 긁어요. 빨리 하고 들어가서 저것들 버릇 좀 고쳐놔야겠네. 기사는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다. 단말기에서 삑 하는 긴 소리와 함께 거래 거절이라는 문구가 떴다. 아주머니 카드 오류인데요. 다른 카드나 현금 주세요. 오류라니 무슨 소리야? 이 카드 우리 며느리가 1억이나 넣어준 카드야. 다시 해봐요. 최 여사님은 쏘아붙였다. 기사가 다시 시도했다. 결과는 같았다. 그는 화를 내기 시작했다. 장난치지 마세요. 돈 없으면 집사람한테 가지고 나오라고 해요. 시간 끌지 말고. 최 여사님은 당황해서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지훈에게도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손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서 기사에게 담보로 내밀어야 했다. 이거 맡아둬요. 내일 찾아갈 테니. 시골뜨기 주제에 돈 몇 푼 가지고 까다롭게 구네. 기사는 반지를 받아들고 투덜거리며 떠났다. 굳게 닫힌 빌라 대문 앞에 덩그러니 남겨진 최 여사님. 그녀는 지문 인식 센서에 손가락을 대보았다. 삐삐삐 빨간 불이 들어오며 등록되지 않은 정보입니다라는 안내가 나왔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최 여사님은 철문을 두드렸다. 바로 그때 경호팀장인 박 팀장이 경비 초소에서 나왔다.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늙은 경비 아저씨는 내가 해고했다. 누구 찾으십니까? 누구 찾냐니? 내가 이 집 주인이야. 당장 문 열어. 당신은 뭔데 여기 서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이 집의 소유주는 김서연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께서 낯선 사람은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하셨으니 돌아가 주십시오. 낯선 사람? 내가 제 시어머니야. 너 미쳤어? 당장 그년 나오라고 해. 대표님은 집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전달해 주신 출입 허가 명단에 아주머니 성함은 없습니다. 아주머니의 짐은 저희가 저쪽 담벼락에 포장해 두었으니 가져가시면 됩니다. 최 여사님은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쳐다봤다. 길가 구석에 박스 몇 개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그녀는 분노에 차 경호원에게 달려들어 할퀴려 했지만 박 팀장이 가볍게 손을 막자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난동 부리지 마십시오. 저희는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억울함에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떼를 썼다. 하지만 이 고급 빌라 단지는 모두 부유하고 문을 굳게 닫고 사는 사람들이라 대문 앞에서 추태를 부리는 늙은 여자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저녁 7시 지혜가 클럽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만취한 채로 친구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버려졌다.
짐더미 옆에 풀이 죽어 앉아있는 엄마를 보고 지혜는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했다. 엄마, 여기서 뭐해? 왜 집에 안 들어가? 목이 다 뜯겼네. 들어가긴 뭘 들어가. 내 그 잘난 새언니가 우리 모녀를 길바닥에 내쫓았어. 도어록을 바꾸고 카드를 막고 저기 저 경호원들 시켜서 문도 못 열게 하잖아. 지혜는 술이 확 깼다. 그녀는 달려가 문을 쾅쾅 두드렸다. 새언니, 당장 나와. 무슨 권리로 우리를 쫓아내? 이 집은 우리 오빠 집이야. 박 팀장이 다시 나와 아까와 똑같은 말을 냉정하게 통보했다. 지혜는 화가 나서 휴대폰을 꺼내 친구들을 불러 경호원들을 손봐주려 했다. 하지만 막 휴대폰을 켜자마자 은행에서 온 문자를 받았다. 고객님의 가족카드는 주카드 소지자의 요청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이어서 방금 전 클럽 사장에게서 온 문자가 도착했다. 지혜야, 내 카드가 안 긁혀서 내 샤넬백은 우리가 맡아둘게. 내일 돈 가지고 와서 찾아가. 지혜는 절망에 차소리쳤다. 그녀는 물 쓰듯 돈을 쓰며 호화롭게 사는데 익숙했다. 지금 주머니에 동전 한 푼 없는 채로 어두운 밤거리에 서 있자 그녀는 비로소 무력감을 실감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 최 여사님의 휴대폰이 울렸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그녀는 수술에 관한 좋은 소식이기를 바라며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의사 선생님. 신장이 구해진 거죠? 최 여사님. 다음 주 예정되었던 신장 이식 수술 일정 취소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취소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 여사님은 떨었다. 수술의 재정 보증인이신 김서연 대표님께서 서류 철회 및 모든 비용 지급 중단을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부득이하게 수술 일정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외래 진료 기록에 대한 퇴원 수속을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이 최 여사님의 손에서 떨어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생존의 희망이 나에 의해 박탈된 것이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였다. 심장 발작이 오기 직전이었다. 엄마 왜 그래? 지혜가 겁에 질려 엄마를 부축했다. 그년이 날 죽이려고 해. 서연이가 병원비를 끊었어. 나 수술 못 받게 한다고. 지혜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두 모녀는 부자 동네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서럽게 울었다. 나는 펜트하우스에서 스테이크와 와인으로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그때 지혜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여유롭게 고기 한 점을 썰어 입으로 가져갔다. 여보세요, 아가씨. 이 미친년아. 전화기 너머로 지혜의 고함이 들려왔다. 너무 날카로워서 인상이 찌푸려졌다. 너 살인자야. 어떻게 엄마 수술을 취소할 수가 있어? 너 우리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 당장 문 열어.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나는 태연하게 와인 한 모금을 마셨다. 아가씨, 말 조심해요.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돈을 더 이상 주지 않았을 뿐이지. 어머님 목숨은 아가씨랑 오빠가 챙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를 탓하죠? 나는 이제 남인데. 이 악독한 년. 우리 집에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어머, 그래요? 나는 놀란 척했다. 나는 아가씨네 집이 근본 있는 집안인 줄 알았는데. 오빠는 박사의 인재라면서요. 어머니 병 고칠 돈도 없어요? 그럼 지난 세월 동안 당신들은 뭘로 먹고 산 거예요? 공기로? 아니면 이늙고 현실적인 마누라 돈으로? 말 돌리지 마. 지혜는 논리가 딸리자 협박으로 돌아섰다. 당장 문 안 열고 병원비 다시 안 내면 내가 박 교수님 불러서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오빠가 당신 용서 안 할 거라고. 아주 좋네요. 나는 크게 웃었다. 나도 박 교수님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장 전화해요. 그 진정한 사랑 데리고 와서 어머니 구하라고 하세요. 사랑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나는 전화를 끊고 지혜의 번호를 차단했다. 정확히 5분 후 지훈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럴 줄 알았다. 분명 지혜가 울면서 그에게 일러 바쳤을 것이다. 여보세요, 자기야. 무슨 일이야? 나는 전화를 받으며 비꼬는 투로 달콤하게 말했다. 서연 씨,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우는 분노로 목소리가 갈라지며 소리쳤다. 당신이 감히 우리 엄마랑 동생을 길바닥에 내쫓아. 엄마 병원비를 끊어? 당신 사람도 아니야. 박 교수님, 진정해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랑 사는 게 감옥 같다면서요. 내가 당신과 당신 가족을 해방시켜 주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스스로 그 고귀한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거라고요.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궤변 늘어놓지 마. 당신이 하는 짓은 불법이야. 그 집은 공동재산인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 식구를 쫓아내? 공동재산? 박 교수님, 그렇게 학식 높은 분이 법은 잘 모르시나 보네요. 그 빌라는 결혼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신 선물이에요. 제 단독 명의라고요. 우리가 썼던 혼전 계약서 잊었어요? 혼인 전 형성된 재산은 특유 재산이에요. 내가 누구를 살게 하든 내 권리라고요.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분명 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부모님이 그를 압박하여 서명하게 했던 그 혼전 계약서를 잊었거나 애써 잊고 싶었을 것이다. 좋아. 그렇게까지 인정사정 없이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두고 봐. 나 지금 당장 그리로 갈 테니까.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당신의 그 작은 애인도 꼭 데리고 오고요. 그녀의 그 진정한 남자가 아내의 젖줄이 끊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똑똑히 보게 해주자고요. 30분 후 지훈과 유나를 태운 택시가 빌라 대문 앞에 멈춰섰다. 지훈은 기세등등하게 차에서 내렸고 유나는 불안한 얼굴로 그를 뒤따랐다. 나는 아이패드에 연결된 보안 카메라를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가족의 비참한 모습, 박스 위에 쓰러져 신음하는 최 여사님, 땅바닥에 주저앉아 꾀죄죄한 얼굴의 지혜, 머리는 헝클어지고 셔츠는 구겨진 지훈. 지훈은 철문에 달려들어 주먹으로 쿵쿵 내리쳤다. 서연 씨, 문 열어. 그 안에 숨어서 뭐 하는 거야?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얘기해. 나는 대문에 설치된 외부 스피커와 연결된 마이크를 켰다. 내 목소리는 또렷하고 위엄있게 울려 퍼졌다. 난 거기 없으니 부르지 말아요. 나는 아주 먼 곳, 배신의 악취가 없는 곳에 있어요. 얘기하고 싶다고요? 좋아요. 내일 법원에서 만납시다. 오늘 밤은 당신들끼리 맑은 하늘 공기나 실컷 즐기시죠. 당신. 지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카메라에 손가락질했다. 아, 깜빡했네. 내가 말을 이었다. 박 교수님. 학교에서 온 이메일은 받았겠죠? 당신 프로젝트, 자금 지원 끊겼어요. 총장님께 잘 설명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유나 양도. 당신 장학금도 취소됐으니 이번 학기 등록금은 알아서 마련해야겠네요. 유나는 그 말을 듣고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교수님, 이제 어떡해요? 저 등록금 낼 돈 없단 말이에요. 시골에 계신 엄마가 저한테 돈 보내달라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우는 유나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까의 자신감과 보호 본능이 없었다. 대신 극도의 혼란만이 가득했다. 그는 죽어가는 늙은 어머니를, 공황 상태에 빠진 여동생을, 울고 있는 애인을, 그리고 눈앞에 차갑게 닫힌 대문을 번갈아 보았다. 난생 처음으로 박지훈 박사는 무일푼인 자의 무력감을 맛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한 위선적인 우상의 붕괴를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강남 빌라로 차를 몰았다.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잠시 상황을 관찰했다. 우리 집 대문 앞 풍경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전쟁터 같았다. 최 여사님은 박스 위에 웅크리고 누워 지훈의 재킷을 덮고 있었다. 지혜는 담벼락에 기대 앉아 멍한 표정이었다. 어젯밤의 화장은 삐에로처럼 번져 있었다. 지훈과 유나는 길가 연석에 나란히 앉아 지치고 넋이 나간 모습이었다. 밤새 그들은 노숙을 하며 차가운 밤이슬을 맞아야 했다. 아마도 내가 마음이 약해져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티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내 동정심은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나는 경적을 길게 울렸다. 빵! 날카로운 소리에 모두가 화들짝 놀랐다. 최 여사님은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 지훈과 유나는 벌떡 일어나 다가오는 내 고급 세단을 노려봤다. 나는 차창을 내리고 선글라스를 벗고 그들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봤다.
좋은 아침이에요, 다들. 어젯밤 노숙은 시원했나요? 한국 영화처럼 낭만적이었어요? 지훈이 달려와 차창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서연 씨, 당장 내려.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괴롭힐 거야? 우리 엄마가 죽어간다고. 나는 여유롭게 차문을 열고 내렸다. 경호원들이 즉시 나를 둘러싸 보호하며 지훈과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다. 나는 굳게 닫힌 철문을 사이에 두고 마치 죄수들을 내려다보는 여왕처럼 뜰 한가운데 섰다. 괴롭힌다고? 나는 피식 웃었다. 내가 당신들 손발을 묶기라도 했어요? 발이 있으면 모텔이든 호텔이든 알아서 찾아가면 되잖아요. 왜 굳이 남의 집 대문에 붙어서 구걸을 해요? 아, 깜빡했네. 당신들 돈이 없지. 카드는 정지됐고 현금도 없고. 정말이지 가짜 상류층의 비극이네요. 유나가 그제야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는 밤이슬에 쉬어 있었다. 사모님 제발요. 화나셨으면 저한테 다 푸세요. 어머님이랑 교수님은 괴롭히지 마세요. 어머님 몸이 너무 안 좋으세요. 문 열어서 잠시만이라도 쉬게 해주세요. 나는 유나를 돌아봤다. 그녀는 여전히 희생하는 성녀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입 닥쳐.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나설 차례야. 내가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이 집안을 박살내고 그들을 길거리로 내몬 건 바로 너야. 내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옷 사고 피부 관리 받으면서 내 남편을 유혹했지.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하는 거야. 나는 핸드백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철문 틈으로 그들 발치에 던졌다. 봐. 이게 지난 6개월간 지훈 씨가 몰래 만들어준 가족카드로 네가 쓴 내역서야. 구찌 가방 3천만 원, 호캉스 1,500만 원, 매주 레스토랑 식비 500만 원, 총액이 거의 3억이야. 그 돈이면 이 집안 전체가 1년 동안 살 수 있는 고급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돈이라고. 최 여사님과 지혜는 3억이라는 숫자를 듣자 눈이 번쩍 뜨이며 황급히 서류를 주워들었다. 최 여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내역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안색이 변했다. 뭐야? 네가 감히 내 아들 돈으로 명품 백을 사? 최 여사님은 유나를 노려봤다. 내가 약값 달라고 할 땐 없다고 하더니 너한테는 이렇게 뭉칫돈을 줬단 말이야? 지혜도 소리쳤다. 이 도둑년. 내가 오빠한테 옷 사달라고 1,000만 원만 달라고 해도 낭비라고 잔소리하더니 너는 물 쓰듯 돈을 썼어? 유나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며 더듬거렸다. 아니에요 어머님. 교수님이 사주신 거예요. 제가 사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우는 중간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애인을 보호해주고 싶었지만 어머니와 여동생이 폭발할까봐 두려웠다. 엄마, 지혜야, 진정해. 차근차근 얘기하자. 진정은 무슨. 내가 말을 잘랐다. 당신들끼리 물고 뜯든 마음대로 해요. 난 박 교수님께 소식 하나 전하러 왔을 뿐이에요. 오늘 아침 제 변호사가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할 거예요. 당신이 외도를 저지르고 애처백의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렸으니 저는 법에 따라 재산 분할을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증거들 때문에 당신은 빈손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지우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나를 쳐다봤다. 당신이 감히 내가 왜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잊었어요? 나는 김서연이에요. 내가 당신을 그 자리까지 올려줄 수 있었다면 진흙탕 속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죠. 대학 교수라는 명함을 달고 있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을 즐기세요. 곧 아주 유명해질 테니까. 말을 마친 나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경호원에게 문을 굳게 닫으라고 신호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울부짖음과 욕설은 무시했다. 나는 이제 배신자들이 없는 사랑하는 나의 빌라로 들어섰다. 그날 오후 내 법률 대리인인 민 변호사는 이혼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대학 근처 카페에서 지훈을 만났다. 나는 동행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을 단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모든 권한을 민 변호사에게 위임했다. 지훈은 초췌한 모습으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옷은 구겨졌고 수염은 덥수룩했다. 그의 옆에는 여전히 유나가 붙어 있었다. 이제 지훈 말고는 기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린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 씨. 저는 의뢰인 김서연 대표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것은 의뢰인께서 제안하신 이혼 소장과 재산 분할 합의서입니다. 검토해 보시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 여자가 뭘 원합니까? 의뢰인께서는 일방적 이혼을 요구하십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김 대표님께서 두 아이 모두를 직접 양육하실 것입니다. 양육비는 필요 없습니다. 재산에 관해서는 강남 빌라와 다른 아파트 두 채는 모두 혼인 전에 형성되었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김 대표님의 특유 재산이며 명확한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박지훈 씨께서 타고 다니시는 벤츠 차량 또한 서연그룹 소유입니다. 따라서 이 재산들 중 어느 것도 분할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우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지난 10년간 나도 이 집에 기여한 게 있어. 나도 일했고 월급도 그녀에게 줬어. 왜 내가 빈손으로 나가야 하지? 반으로 나눠야 해. 그 빌라는 수백억 가치인데 내가 절반을 받아야 한다고. 옆에 앉아있던 유나도 거들었다. 맞아요. 교수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공로는 없어도 고생한 건 있잖아요. 대표님께서 이렇게까지 무정하게 구실 순 없어요. 민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침착하게 안경을 고쳤었다. 박지훈 씨 기여하셨다고요. 그럼 이걸 한번 보시죠. 민 변호사는 상세한 재무 통계표를 꺼냈다. 지난 10년간 박지훈 씨의 교수 월급 총 수입은 약 12억 원입니다. 하지만 박지훈 씨께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머님과 여동생을 위해 지출하신 금액, 그리고 김 대표님께서 박지훈 씨의 연구 프로젝트에 지원한 금액을 합치면 총액은 150억 원이 넘습니다. 다시 말해 박지훈 씨는 의뢰인에게 138억 원의 빚을 지고 계신 셈입니다. 김 대표님께서는 이 채무 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떠나는 것만으로도 매우 관대하게 처사하신 겁니다. 지우는 종이 위에 명백한 숫자들을 보고 식은땀을 흘렸다. 내가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그녀가 자발적으로 준 돈이야. 지우는 억지를 부렸다. 맞습니다. 자발적이었죠. 하지만 만약 재산 분할 소송으로 가길 원하신다면 저희는 박지훈 씨의 모든 외도 증거를 공개할 것입니다. 민 변호사는 다른 사진 뭉치를 넘겼다. 이것은 박지훈 씨와 이유나 양이 모텔과 여행지에서 찍힌 사진, 호텔 영수증, 비행기 표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학교 총장실에 제출되고 소셜미디어에 퍼진다면 아마 박지훈 씨의 교수 경력은 즉시 끝날 겁니다. 명예, 직업,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자격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되실 겁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교육계가 교사의 도덕성 문제에 얼마나 엄격한지 잘 알고 있었다. 만약 해고당한다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의 종이 박사학위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당신들 너무하는군. 지우는 이를 갈았다. 저희는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지훈 씨에게 최선의 선택지를 제안하는 것뿐입니다. 민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합의 이혼 서류에 서명하시면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킬 수 있고 수백억의 빚도 지지 않게 됩니다. 아니면 법정으로 가서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앉는 거죠. 선택하세요. 옆에 앉아있던 유나는 해고와 빚 이야기에 겁에 질려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녀는 지훈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오빠 그냥 서명해요. 오빠 해고되면 우리 뭘로 먹고 살아요? 오빠는 인재잖아요. 실력 있으니까 돈 벌 방법은 많을 거예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 아줌마 돈 필요 없어요. 서명해서 명예라도 지켜야 나중에 재기할 기회라도 생기죠. 유나의 부추김은 지훈의 허황된 자존심을 자극하는 약과 같았다. 그는 자신이 잠시 공경에 빠진 봉황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지성으로 곧 사업을 일으켜 내가 후회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지훈은 펜을 들었지만 여전히 망설였다. 호화로운 빌라, 화려한 파티, 번쩍이는 외제차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여기에 서명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자취방 신세로 돌아가 낡은 오토바이를 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민 변호사가 재촉했다.
제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 대표님께서 오늘 오후 5시까지 서명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일방적 소송을 제기하고 즉시 학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전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지훈의 전화가 울렸다. 최 여사님이었다. 여보세요, 지훈아. 아직 안 왔니? 엄마 배고프고 너무 힘들어. 우리 빨리 방이라도 구해야지. 더는 못 견디겠다. 그년한테 돈은 받아냈어? 지훈은 유나를 한 번, 그리고 이혼 서류를 한 번 쳐다봤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서명하지 않으면 직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마저 머물 곳이 없어질 것이다. 해고당하면 방세 낼 돈도 없을 테니까. 엄마, 조금만 기다려. 지금 해결하고 있어. 지훈은 전화를 끊고 억지로 점잖은 척하는 표정을 짓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좋아, 서명하지. 나는 그 여자의 더러운 돈 따위 필요 없어. 내가 보여주겠어. 이 박지훈이 기생충이 아니라는 걸. 내 지성과 능력으로, 내 힘으로 부자가 될 거야. 유나는 손뼉을 쳤다. 맞아요, 오빠. 오빠는 정말 멋져요. 오빠는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돈은 뜬구름 같은 거예요. 인격이야말로 영원하죠. 그런 공허한 칭찬에 지훈은 마치 도파민이라도 주입된 듯 이혼 서류에 거칠게 서명했다. 떨렸지만 단호한 서명은 10년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다. 됐어. 이거 가지고 꺼져. 서연이한테는 내가 자유를 베풀었다고 전해. 민 변호사는 서명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박지훈 씨, 개인적인 입장에서 한마디만 더 하죠. 김 대표님께서 여기 이유나 양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유나는 의아해했다. 저한테요? 네. 김 대표님께서는 이유나 양이 나타나 박지훈 씨에게 진정한 사랑을 깨우쳐준 덕분에 10년 묵은 빚덩이를 과감히 버릴 용기를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오두막집에서 황금 같은 두 개의 심장으로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민 변호사는 일어나 떠났다. 멍하니 앉아있는 지훈과 유나를 남겨둔 채 민 변호사의 비꼬는 말은 그들의 뺨을 후려치는 따귀와 같았다. 지훈은 자신이 방금 서명한 자유가 생각만큼 달콤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합의 이혼 신청서 접수증을 손에 든 채 지훈은 텅 빈 기분으로 카페를 나섰다. 하늘에서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 없었기에 그와 유나는 처마 밑에서 택시를 기다려야 했다. 오빠, 이제 우리 어디로 가?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랑 지혜 데리고 일단 자취방부터 구해야지. 자취방? 유나가 얼굴을 찌푸렸다. 왜 아파트 월세라도 얻어서 지내지 그래요? 전 좁은 자취방 같은 데서는 못 살아요. 지우는 애인을 돌아봤다. 처음으로 그녀의 요구가 귀찮게 느껴졌다. 아파트 얻을 돈이 어디 있어? 지금 내 주머니에 현금 500만 원이 전부야. 아파트 얻으려면 보증금은 필요 없는 줄 알아? 유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지우는 택시를 잡아 어머니와 여동생을 데리러 돌아갔다. 네 식구는 짐 더미와 함께 좁은 4인승 택시에 구겨져 탔다. 땀 냄새, 지혜의 값싼 향수 냄새, 밤이슬에 젖은 옷의 퀴퀴한 냄새가 뒤섞여 숨막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들은 신림동의 깊은 골목 안, 약 20제곱미터 넓이의 자취방을 구했다. 방은 축축하고 벽지는 벗겨졌으며 화장실에서는 악취가 풍겼다. 최 여사님은 들어가자마자 코를 막고 소리쳤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돼지우리니. 어떻게 나를 이런 곳에서 살게 할 수가 있어? 숨도 못 쉬겠다. 지혜도 발을 동동 굴렀다. 나 여기서 못 살아. 더러워 죽겠어. 오빠, 어떻게 좀 해봐. 오빠가 박사인데 온 가족이 이런 데서 웅크리고 살아야겠어? 지우는 짐을 바닥에 내던지며 무력감에 소리쳤다. 그만해. 잠잘 곳이라도 있는 게 다행인 줄 알아. 지금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뭘 더 바라는 거야. 그렇게 호강하고 싶으면 다시 그 서연이한테 가서 빌어. 내 이름이 나오자 세 여자는 모두 입을 다물었다. 돌아갈 다리가 완전히 끊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좁은 자취방에서 네 사람은 찢어진 돗자리 위에 몸을 뉘었다.
최 여사님은 허리가 아프다며 신음했고 지혜는 푹신한 침대가 그립다며 울었고 유나는 벽을 보고 돌아 누워 흐느꼈다. 지우는 눈을 뜬 채 물자국으로 얼룩진 천장을 쳐다봤다. 그는 가슴 주머니에 있는 이혼 서류 사본을 만지작거렸다. 그의 서명은 마치 흉터처럼 검게 남아 있었다. 그는 지식인의 자존심으로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다고 믿으며 서명했다. 하지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라는 적나라한 현실 앞에서 그 자존심은 밥 먹여주지 않았다. 지훈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오늘 하루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다. 그는 빌라에서 전용 셰프가 차려주던 화려한 식사를 떠올렸다. 최고급 와인, 햇볕 냄새가 나는 푹신한 침대를 그리워했다. 모든 것이 비눗방울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내일 해가 뜨면 진짜 생존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소문이 퍼진 후 학교에서 동료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이번 달 월급은 이미 가불한 빚으로 거의 다 차감되었는데 이 세 식구를 무슨 돈으로 먹여 살릴까? 나의 복수는 때리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복수는 그들이 경멸했던 가난의 맛을 보게 하고 그들이 스스로 뛰어든 진흙탕 속에서 서로를 물고 뜯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따뜻한 국화차를 마시며 유리창 밖으로 내리는 이슬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총성 없는 그러나 치명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관할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지훈이 나를 재산 강탈 및 불법 주거 침입으로 고소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의 이런 수를 예상하고 있었다. 나는 모든 서류를 챙겨 경찰서로 향했다. 내 명의의 등기부 등본, 공증받은 혼전 계약서, 특유 재산 증명 서류, 그리고 어젯밤 그들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까지. 경찰관들 앞에서 지훈은 여전히 위선적인 학자의 모습을 유지하며 열변을 토했다. 보십시오. 제 아내라는 사람이 시댁 식구들을 이렇게 대했습니다. 칠순 노모를 차가운 밤이슬 속에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도덕적 위반입니다. 경찰관은 지훈을 한 번, 그리고 내가 제출한 서류 뭉치를 한 번 쳐다보고는 냉정하게 말했다. 박지훈 씨, 법적으로 이 집은 완전히 김서연 씨 소유입니다. 누가 살지 말지를 결정할 전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두 분은 현재 이혼 절차 중이며 박지훈 씨께서도 합의 이혼에 서명하셨습니다. 오히려 박지훈 씨께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데리고 타인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 공공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지훈은 할 말을 잃고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우리 짐은요. 그 여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나섰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박 교수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네요. 당신들의 개인 소지품은 제가 정성껏 포장해서 대문 밖에 내놓았어요. 당신들이 가져가지 않고 거기서 노숙한 거죠. 그림, 골동품, 자동차 같은 귀중품들은 혹시 박 교수님 명의로 된 영수증이나 증명서가 있나요? 지우는 우물쭈물했다. 그것들은 결혼 생활 중에 산 거야. 누구 돈으로 샀죠? 내가 되물었다. 모두 제 계좌에서 결제되었고 세금 계산서는 서연그룹 앞으로 발행되어 비용 처리되었습니다. 계좌 내역서를 보여드릴까요? 지우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그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초라한 자취방으로 돌아온 지우는 더욱 비참한 광경을 마주했다. 최 여사님은 허리 통증과 굶주림으로 신음하며 누워 있었다. 지혜는 내가 버려둔 검은 비닐봉지 속 옷더미를 뒤지고 있었다. 내 밍크코트 어디 갔어? 내 에르메스 백은? 지혜가 소리쳤다. 왜 이렇게 낡아빠진 옷들 뿐이야. 나는 가사도우미에게 그들의 가장 낡고 값싼 옷들만 골라 포장해서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그들이 내 돈으로 산 비싼 명품들은 모두 남겨두었다가 자선 경매에 내놓을 생각이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이 내 물건을 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만해. 지훈이 여동생에게 소리쳤다. 더 이상 바라지 마. 방금 경찰서 다녀왔어. 우리가 완전히 졌어. 집도 그 여자 거고 물건도 그 여자 거야. 아무것도 되찾을 수 없어. 새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빌라로 돌아가 재산을 챙겨 나올 마지막 희망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불행은 연이어 찾아왔다. 그날 오후 지우는 학교 총장실로부터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남은 유일한 양복을 급히 차려입고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키기 위해 머리를 매만졌다. 총장실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총장은 내 회사의 투자 철회 공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박 교수, 서현그룹에서 박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지원을 공식적으로 철회한다고 통보해왔네. 그들이 제시한 사유는 협력 과정에서의 도덕성 위반이야. 이 일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지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애썼다. 총장님, 이것은 저와 제 아내 사이의 개인적인 오해입니다. 아내가 지금 화가 나서 저를 곤란하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제가 집에 가서 설득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닐세. 총장은 말을 끊고 다른 사진 뭉치를 지훈 앞으로 밀었다. 학교의 익명의 제보와 함께 이런 증거들이 도착했네. 박 교수가 재학생인 이유나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프로젝트 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야. 이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 퍼져서 학교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네. 지우는 자신과 유나가 호텔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들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익명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았다. 박 교수 규정에 따라 학교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 교수의 강의를 정직 처분하기로 결정했네. 또한 프로젝트가 취소됨에 따라 이전에 가불한 2억 원의 자금을 반환해야 하네. 만약 반환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 사건을 법적 기관에 넘길 것이네. 지우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총장실을 비틀거리며 나왔다. 정직, 2억 원의 빚, 명예 실추. 학교 운동장으로 내려오자 익숙한 벤츠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그는 습관적으로 문을 열고 타려 했지만 낯선 남자가 그를 막아섰다. 실례합니다. 이 차에 손대시면 안 됩니다. 내 차인데 당신 누구요? 저는 서현그룹의 채권 회수팀 직원입니다. 이 차량은 회사 자산이며 박지훈 씨의 사용 권한은 해지되었습니다. 비켜주십시오. 남자는 지훈의 손에서 열쇠를 빼앗아 수백 명의 하교하는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동을 걸고 사라졌다. 학생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저기 박 교수님 차 뺏긴다. 윗학번 유나 선배랑 바람 피우다 아내한테 버림받고 빈털털이 됐대. 어머, 부자인 줄 알았는데 전부 아내 덕이었구나. 완전 기생충이었네. 수군거림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지훈의 자존심을 찔렀다. 그는 운동장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전에 없던 굴욕감과 비참함이 몰려왔다. 그가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천재 우수 교수라는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휴대폰에서 방금 울린 월급 입금 알림 문자를 보았다. 이번 달 월급 450만 원. 그것이 내가 없어진 천재 박지훈의 실제 가치였다. 그 액수는 그가 평소 즐겨 마시던 와인 한 병 값도 되지 않았다. 6월의 서울은 불볕더위였다. 야외 온도는 40도에 육박했다. 지붕이 낮은 옥탑방은 찜통처럼 후덥지근했다. 낡은 선풍기는 덜덜거리며 뜨거운 바람을 내뿜어 사람들을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다. 최 여사님은 찢어진 돗자리에 누워 땀을 뻘뻘 흘리며 끊임없이 신음했다. 신장병이 재발하여 몸은 붓고 쑤셨지만 비싼 약을 살 돈이 없어 동네 약국에서 산 값싼 진통제 몇 알로 버티고 있었다. 너무 덥다. 목말라. 유나야, 물 한 잔만 떠와라. 최 여사님이 소리쳤다. 유나는 방구석에서 손톱을 다듬으며 짜증 섞인 얼굴로 말했다. 아주머니가 직접 떠다 드세요. 저도 지금 더워 죽겠어요. 임신한 사람은 대접받는다는데 나는 이 쥐구멍 같은 데 처박혀서 늙은이 시중이나 들고 있고. 지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유나의 머리채를 잡았다. 너 뭐라고 했어? 누가 늙은이야? 우리 엄마는 네 남편 될 사람의 엄마야. 이 배은망덕한 년아, 네가 우리 엄마 시중 안 들면 누가 들어? 넌 이 집의 식모나 마찬가지고 빚덩어리야. 두 여자는 서로를 핥히며 싸우기 시작했다. 지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했다. 그 광경을 보고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 소리쳤다. 다들 그만해. 아직도 고생이 덜해서 싸울 힘이 남아도는 거야? 정직 처분을 받은 후
지우는 작은 입시 학원에서 과외 자리를 구해야 했다. 하지만 외도 스캔들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자식을 맡기려 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박사 신분을 숨기고 배달 기사 일을 하며 푼돈을 벌어야 했다. 지우는 헬멧을 바닥에 내던지고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오늘 얼마 벌었어? 지혜가 눈을 빛내며 물었다. 20만 원. 주유비 5만 원, 점심값 3만 원 빼고 12만 원 남았어. 그게 다야? 지혜가 입술을 삐죽였다. 이 돈으로는 반찬거리도 못 사겠네. 오빠 어떻게 좀 해봐. 나 생리대 살 돈도 없단 말이야. 내가 지금 돈을 어디서 파내냐. 지훈이 쏘아붙였다. 너도 손발 멀쩡하면 나가서 일 좀 해. 맨날 방구석에 누워서 얻어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지혜는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녀는 호화로운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제 와서 식당 설거지나 판매원 일을 하라고 하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집안이 망했다는 것을 아는 모두가 그녀를 피했다. 최 여사님은 초췌하고 새까맣게 탄 아들을, 게으르고 버릇없는 예비 며느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내가 매일 아침 가져다 주던 뜨거운 전복죽을 떠올렸다. 날이 닿을 때마다 내 손이 자신의 팔다리를 주물러 주던 것을 기억했다. 후회했지만 그 뒤늦은 후회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다. 좁고 모든 것이 부족한 옥탑방 생활은 한때 자신들을 고고하고 품위 있다고 여겼던 인간들을 비열하고 짜증내며 서로에게 잔인한 존재로 바꾸어 놓았다. 지상의 지옥이 바로 이곳이었다. 궁핍해질수록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지훈의 진정한 사랑이었던 유나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수하고 상냥한 여대생이 아니었다. 가난은 그녀의 위선적인 도덕 가면을 벗겨버렸다. 그녀는 지훈을 무능력하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지훈을 자신이 예전에 알던 다른 부유한 남자들과 비교했다. 내가 정말 눈이 삐었지. 당신 같은 사람한테 인생을 걸다니. 유나는 삶은 나물과 두부뿐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훈을 쏘아붙였다. 박사라고 해서 얼마나 대단한가 했더니 결국은 비천한 배달부 신세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동네 오토바이 수리점 아저씨랑 사귈 걸 그랬어. 적어도 그 아저씨는 자기 집이라도 있지. 지훈은 밥그릇을 상에 내던져 박살냈다. 입 닥쳐. 내가 돈 있고 좋은 차 탈 때는 파리처럼 꼬이더니 이제 내가 힘들어지니까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너처럼 허영심 많은 여자는 푼돈 몇 푼의 가치밖에 없어. 최 여사님과 지혜는 이때다 싶어 유나를 향해 욕을 퍼부었다. 당장 꺼져. 우리 집은 너 같은 여우년을 받아줄 수 없어. 네가 애군이야. 네가 우리 집 복을 다 쓸어갔어. 최 여사님은 남은 힘을 다해 베개를 유나의 얼굴에 던지며 소리쳤다. 유나도 지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최 여사님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 망할 늙은이,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아직도 당신이 빌라 사모님인 줄 알아? 당신은 이제 빚쟁이에 이 집안의 짐 덩어리일 뿐이야. 엄마가 밀쳐지는 것을 본 지혜는 유나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마구 때렸다. 네가 감히 우리 엄마를 쳐?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세 여자는 좁은 방 안에서 뒤엉켜 싸웠다. 지호는 무력하고 지친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다. 그는 말리지 않았다. 심지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악의적인 희열마저 솟아올랐다. 그는 유나가 고통받고 자신의 감정을 기만한 대가를 치르기를 바랐다. 사실 그 자신도 사기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유나는 떠났다. 그녀는 남은 몇 벌 안 되는 멀쩡한 옷들을 챙겨 빗속으로 사라졌다. 지우는 짐을 덜었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는 틀렸다. 유나는 혼자 가지 않았다. 그녀는 뱃속에 시한폭탄을 품고 있었다. 2주 후 유나가 돌아왔다. 그녀는 바싹 마르고 눈은 테레스며 다크서클이 짙었다. 그녀는 자취방 문 앞에 서서 구겨진 초음파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다. 오빠, 나 임신했어. 오빠 아이야. 지우는 오토바이 타이어를 깁고 있다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임신이라니. 자기 자신과 늙은 어머니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이 시점에. 거짓말 마. 내 아이라는 증거가 어딨어? 너처럼 암호하거나 자는 여자가 누구랑 잤는지 어떻게 알아? 지우는 냉혹하게 부정했다.
유나는 울며 지훈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맹세해. 나 오빠밖에 없었어. 못 믿겠으면 아이 낳아서 유전자 검사해봐. 오빠, 우리 아이는 죄가 없잖아. 나랑 결혼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도 일할게. 이제 불평 안 할게. 방 안에 누워있던 최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문으로 기어 나와 유나의 얼굴에 손가락질했다. 결혼은 무슨. 네가 그 애를 빌미로 내 아들을 처맘하려는 거지? 꿈깨. 우리 집은 너 같은 며느리 절대 인정 못해. 지우는 유나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다. 지워. 네. 뭐라고요? 지우라고. 나 그 애 키울 돈 없어. 낳아서 굶어 죽일 셈이야? 가서 지워. 20만 원 줄게. 지훈의 잔인함은 유나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버리는 칼날과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숭배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던 남자가 이제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유나는 소리치며 지훈에게 달려들어 핥히었다. 지혜는 오빠가 맞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대걸레 자루로 유나의 배를 힘껏 내리쳤다. 우리 오빠한테서 떨어져. 이 미친년아. 강한 충격에 유나는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배를 부딪히며 쓰러졌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배를 움켜쥐고 몸부림쳤다. 붉은 피가 흘러나와 더러운 바닥을 적셨다. 피, 내 아기. 유나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속삭였다. 지훈과 지혜는 피 웅덩이를 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최 여사님은 공포에 질려 기절했다. 돈이 없었기에 아무도 유나를 병원에 데려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작은 생명에게서 생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이웃이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와 유나를 병원으로 옮겼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아이는 지킬 수 없었고 유나는 과다출혈로 정신적 충격 상태에 빠졌다. 퇴원 후 유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잃어버린 아이와 빌라와 영원한 사랑에 대해 중얼거렸다. 그녀는 자취방 주변을 맴돌며 지훈의 가족을 엿보았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 유나는 지훈이 고된 배달 일을 마치고 깊이 잠든 틈을 타 자취방에 몰래 들어왔다. 최 여사님은 의식 없이 누워 있었고 지혜는 외출 중이었다. 유나는 과도를 손에 들고 지훈에게 다가갔다. 몽롱한 상태로 그녀는 속삭였다. 오빠, 우리 가요. 천국으로 가요. 거기에는 가난도 없고 오빠의 그 늙은 마누라도 없어요. 우리 아기랑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지훈은 잠에서 깨어 유나가 자기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달아났다. 그는 방을 뛰쳐나와 5층짜리 낡은 빌라 옥상으로 도망쳤다. 유나는 눈에 핏발이 선 채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짝 뒤쫓았다. 어딜 도망가? 평생 내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잖아. 5층 옥상에 다다랐을 때 지훈은 막다른 길에 몰렸다. 뒤에는 낡고 낮은 난간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있었다. 유나야, 진정해. 우리 차근차근 얘기하자. 지훈은 애원했다. 유나는 듣지 않고 그에게 달려들어 꽉 껴안았다. 강한 충격과 비에 젖어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두 사람은 균형을 잃었다. 지훈은 발이 미끄러져 난간 뒤로 넘어졌다. 유나는 죽음의 사신처럼 그를 놓지 않고 꽉 붙잡았다. 아악! 비명을 찢는 소리가 빗소리를 갈랐고 두 사람은 5층에서 함께 추락했다. 쿵 모든 것이 침묵에 잠겼다. 그들의 피는 빗물과 섞여 도로 위를 흥건히 적셨다. 죄로 얼룩진 사랑, 맹목적인 야망과 비열한 배신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최 여사님은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지혜는 이웃들의 성금으로 엄마와 오빠의 장례를 치른 후 지훈이 남긴 막대한 빚더미에 겁을 먹고 국경 너머로 도망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3년 후 나는 부산 해운대의 새로운 바닷가 빌라 발코니에 서서 상쾌한 바다 공기를 마셨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나의 개성 있게 자른 단발머리를 흩날렸다. 그 사건 이후 나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가득한 서울의 빌라를 팔았다. 두 아이를 데리고 부산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내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나는 레스토랑 체인을 전국으로 확장하여
가장 성공한 여성 기업가 중 한 명이 되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이제 많이 컸고 착하고 속이 깊은 아이들로 자랐다. 아이들은 마치 슬픈 기억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는 듯 아빠에 대해 절대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국화차 한 모금을 마시며 하얀 모래사장에서 뛰어노는 두 아이를 바라봤다.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나는 폭풍을 지나왔고 복수했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언제나 태양을 향해 피어나는 해바라기처럼 눈부시고 당당하게 살고 있다. 과거는 다쳤다. 배신자들은 그들의 선택에 대해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나, 한때 조강지처였던 나는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 바로 자유를 되찾았다.